안녕하세요. 정보보론 손경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제 심화반 이론 이제 들어가는 건 처음이죠. 그죠? 첫 시간이고요. OT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목표로 하는 바는 일단 이제 뭐 뒤로 가면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보다 좀 더 이제 심화돼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목표하는 바는 이제 그런 부분들 다 학습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한 번 수업을 쭉 들으면서 몇 회독 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기본 시간에 봤던 내용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이제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들, 그죠?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쭉 나가면서, 그죠?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다시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좀 더 이제 지나면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암호화 쪽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안 쪽에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편중될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험, 그죠? 어차피 이제 군무원 시험이 공무원 시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도 2014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그러니까 같은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대칭키 문제다. 그죠? 대칭키 문제를 낼 때 예를 들어서 대칭키와 비대칭키를 비교해서 간단하게 뭐 키의 길이라든지 키의 개수 같은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면, 아니면 이제 암호 알고리즘 같은 걸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왔다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 그런 문제들도 이제 물론 나오겠죠. 물론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좀 맞출 수 있는 문제들, 그죠? 그런 점수를 주는 문제들이고, 그것보다 이제 뭐 페이스텔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SPN 같은 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실제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 비중들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분명히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화반에서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데, 그런 부분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복습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복습 시간을 따로 가지고 이제 서브노트 만들고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죠? 말씀드렸지만 OT에서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배웠던 내용까지 한번 같이, 그죠?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번 수업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심화반 이제 내용 시작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1장부터 들어갈 거예요. 정보보호 개요고요. 정보보호 개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반에 봤던 내용이지만, 그죠? 여기에 대한 개념 같은 거, 정의 같은 거를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뭐 PPT에는 넣어놨어요. 일단, 그죠? PPT에다 이런 내용들 한번 넣어놨는데,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뭐 문제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보의 어떤 뭐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뭔가 잘못될 수 있는 거, 훼손이나 변조나 유출 등을 뭐 하는 거예요? 방지하는 거죠. 그죠? 방지.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하나 더 한다면은 물리적, 그죠? 물리적 또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된다를 갖다가 정보화 촉진 기본법 2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화 촉진 기본법 같은 경우도 실제 이 문장 말고도요, 실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된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법률까지도 법률의 내용을 보진 않았어요. 심화 시간에 이제 많이 봐야 될 텐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단은 기본적인 법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이 되고, 뭐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뭐 전자서명법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문제가 나왔었는데, 처음엔 안 나오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면서 이제 나중엔 이런 법률도 간단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법률을 다 봐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정보화 촉진 기본법까지 다 봐야 된다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죠? 우리가 보는 시험, 그죠? 공무원 시험, 정보보호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각각의 다른 시험들, 보안기사라든지 감리사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이런 법률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보호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가 돼요? 정보보호를 갖다가 내가 대략 한 2줄 정도로 압축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이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걸 다 써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만약에 시험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정보보호 시험을 만약에 뭐 기술하는 식, 그죠? 뭐 아니면 이제 주관식으로 만약에 논술형으로 이제 서술형으로 만약에 시험을 준비한다면은 압축해서 써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정의에 대한 걸 뭐 2줄이나 1줄로 딱 압축해서 쓰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사지선다 문제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서술하는 문제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건 공부하기 전이고요. 왜냐면 내가 어떤 내용을 거의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서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들 쭉 공부하시고 나면은 정보보호에 대한 거 한 줄 이상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죠?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서브노트 같은 거 만들거나 하실 때 한 줄만 쓰는 게 아니라 아는 걸 다 써보는 거예요. 아는 걸. 그죠? 아는 걸 다 써보고 그 안에서 내가 약간의 오개념을 갖고 있었나 아닌가. 그죠? 뭐 이 내용을 맞게 썼나 이런 걸 확인해 보시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써본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걸 쭉 써보는 거예요.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한번 보고 다시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좀 더 추가할 부분 추가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어떤 게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푸시면은 사지선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해당되는 보기들이 분명히 함정도 있고, 그죠? 맞는 문장을 살짝 꼬아서 틀리게도 해놓고 막 많이 꼬아도 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딱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우리는 시험을 보는 시간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서 시험지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먼저 생각을 해본 상태에서 그 문제를 보고서 아, 이건 내가 공부했던 이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답을 결정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말을 지금 굉장히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정보 보호 같은 거, 그죠? 딱 써놓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그죠? 정의나 개념 쫙 써보세요. 필요한 것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말이 되건 안 되건 상관은 없지만, 그죠? 내용은 맞아야죠. 내용. 그죠? 그래서 막 쭉 써보시고, 아, 내가 어떻게 알고 있구나. 그죠? 좀 더 보완할 부분이 뭐구나.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정보보호라는 건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자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그 용어를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 건 어셋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그죠? 이 자산이라는 것은 뭐 쉽게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 말고도 많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개개인도 다 자산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자산은 내가 뭐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돈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책이라든지 이렇게 유형의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지식 같은 것들, 그죠? 다 무형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다 지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조직, 우리가 이제 보통 정보보호를 할 때는 우선 이제 개인정보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어떤 조직들이죠. 어떤 기업이나 조직, 회사들, 나라, 국가 이런 거, 그죠? 이 조직에 분명히 중요한 어떤 자산들이 있는데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밖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더라. 위협들이 있고 요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위협이 없다면, 쉽게 설명된다면 이게 집이라고 한다면은 위협은 뭐라 했어요? 도둑이라고 그랬죠. 그죠? 도둑들이 이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위협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엔 분명히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빈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취약점이라고 하는 거죠. 취약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취약점들을 갖다가 계속 이제 막는 거죠. 한마디로 막아서 취약점을 보완해서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산을 보호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정보 보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보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자산보다도 정보보호에 드는 비용을 더 많이 쓰게 되면은 그건 오히려 손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보보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하나 이게 정보 시스템이다. 이 정보 시스템을 돌리는 데 있어서, 구동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은 어떤 정보 시스템 하나를 구동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보보호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뭐 기술자들이 그냥 쓴다면은 뭐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도 들어가서 그냥 쓰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보 보호를 하기 시작하면 뭐부터 들어가요? 뭐 접근 통제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 통제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 시스템에 접근해야 되는 사람과 접근하면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뭔가의 약속을 주는 거죠. 그 약속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내가 분명히 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알고 있어서 그걸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늦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예전에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트러스트 관계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서버, 시스템의 뭐 컨설턴트라든지 아니면 기술자, 그죠? 관리자, 이런 운영자, 이런 사람들은 그 서버나 시스템을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횟수를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증 절차를 밟고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나온다면은 일을 하는 시간보다 인증받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하다 보면, 물론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고, 그런 게 여러분들이 뭐 쉽게 생각하신다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 컴퓨터 일반에서 컴구조에 나오는 스레싱 현상이 있죠. 스레싱. 그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레싱 같은 것도 뭐예요? 실행되는 시간보다 교체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페이지가.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실행을 계속 시키는 시간이 더 오래 들어야 되는데, 뭔가를 실행하는 시간보다 페이지가 자꾸 교체돼서 교체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오버헤드가 큰 거죠, 이거는. 그죠? 오버헤드라는 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오버헤드라고 하는 말들은 전산에서 다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실행하는 데 시간을 당연히 많이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뭔가가 잘못돼서 교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스레싱이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제 정보보호를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트러스트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고 아주 짧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인증 절차를 밟고 들어가면 너무 오랜 시간이 오버헤드죠, 한마디로. 그죠? 인증받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한마디로 교체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러스트 관계를 맺고, 이 트러스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냥 무사 통과죠. 그냥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죠? 그래서 이 트러스트 관계라는 거를 맺을 때 보통은 어떻게 했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뒤에서 이제 또 간단히 보겠지만, IP 같은 거 등록해 놓는다고요. 이 사람이 맨날 드나드는 IP를 등록해 놓으면은 이 서버나 시스템에서는 이 IP로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냥 들어오게. 그죠?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구조는 굉장히 보안성이 떨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무사 통과를 하는 건데, 이게 물론 약속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IP 스푸핑이라는 게 뭐예요? 요걸 뺏는 거예요, 이 IP를. 이 컨설턴트나 관리자의 IP를 뺏어서 뺏은 걸 갖다가 공격자가 들어오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냥 무사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공격자는 이 서버나 시스템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는데, 그 트러스트 관계를 이용한 한 번의 IP 스푸핑 공격만으로 컨설턴트나 관리자가 갖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IP 스푸핑을 갖다가 권한 상승 공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자체는 어떤 정보 시스템이 있고, 그죠? 취약점 자산은 뒤에 또 나오니까 어떤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 보호라는 건 주가 되는 업무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정보 보안만 일을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어떤 시스템에 정보 시스템인데 여기다 정보 보안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업체에서는 정보 보안을 하려고 이 정보 시스템을 돌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정보 시스템이 회계관리 시스템, 학사관리 시스템, 재무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죠. 그 시스템을 돌리는데 오히려 정보 보호라는 거는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될 수는 있어요, 사실은. 걸림돌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걸 안 하면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침투해서 우리 정보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으니까 미리 막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공격 당하기 전에 미리 막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정보 보안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뭐 어떤 완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 시스템이 있고 여기다 정보 보안을 했는데 외부의 침입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괜히 돈 들여서 정보 보안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뭐 담을 막 높게 쌓고 뭐 CCTV 달고 했으니까 도둑이 안 들어오는 거죠. 담도 낮고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문도 막 열어놓고 살고, 그러면은 도둑이 언젠가는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도둑이 안 들어오는 것 뿐이죠. 근데 만약에 집주인은 도둑이 들어올까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막 펜스 치고 막 별걸 다 했는데 도둑이 안 들어와요.
그럼 이제 도둑 안 들어오네, 괜히 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정보 보호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정보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 보호에 드는 비용을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보호를 안 했을 때 뭔가 공격을 당해서 볼 수 있는 손실액과, 그죠? 정보 대책을 세울 때 드는 비용을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비교를 해서 손실액보다 정보 보호에 드는, 정보 보호 대책을 구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면 안 되죠, 절대. 항상 손실액이 더 큰 상태에서 정보 보호 대책을 세워서 그 손실액을 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마.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정보 보호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린 것이고요. 뒤에서 이제 차차 개념들을 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5번에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서 뭐 1, 2, 3, 4번 여러분들 이제 한번 뭐 우리가 기본반에서 봤던 내용들이고 해서 그거 건너뛰고요. 뭐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화반을 들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쫙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물론 좀 더 어려운 내용을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제가 PPT에다가는 이제 기본반에서 봤던 내용들은 웬만해서는 정의 같은 건 넣어서 볼 때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배제를 하고서 이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복습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수업 들었던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를 1시간 동안 한 강의 이제만 수업을 들었다면은 그 내용을 다 읽어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반에서 들었던 거 거기서 복습했던 거 지금 설명을 또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복습을 한다면은 그거조차라도 우리가 한번 기본반 심화반 한번 쭉 수업을 하면서 4회독이나 5회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또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5번을 봤다 해서 5번만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는 게 아니라 1번부터 1번 아까 봤죠? 2, 3, 4도 다 읽어보시면은 아, 이게 이랬었구나라는 것까지 또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또 한 번에 이제 복습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보안사고를 방지하고 뭐 당연한 말이고요. 보안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거죠. 그죠? 방지, 프리벤션 하는 것이고 그 영향을 최소화시켜서 영향을 최소화한다라는 말 중요하죠. 영향을 최소화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업무의 연속성.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업무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건 뭐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서버를 누군가가 공격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서버나 아니면 서버 안에 있는 DB가 깨졌어요. 이걸 깨졌는데 이걸 복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면은 업무가 뚝 끊기는 거죠. 그 서버가 마비돼서 아예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은 공격 안 당하게끔 뭐 하는 거예요? 패스 치는 거. 이게 정보보호예요. 공격이 들어와도 그걸 막게끔 해놓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격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공격이라는 것은 방어보다 항상 한 단계 앞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아무리 잘 막아도 최신의 어떤 기술로 뚫고 들어오면은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 뭐랑 똑같아요? 바이러스랑 똑같은 거죠. 저는 컴퓨터에 바이러스 백신을 깔아놨어요. V3나 알약을 깔아놨는데, 그냥 V3나 알약이 모든 바이러스를 다 막을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서 10,000개다. 내 백신에 들어있는 건 몇 개겠어요? 그럼 비율로 그냥 따진다면은 훨씬 더 많겠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겠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가 10,000개인데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백신에는 한 50개에서 70개 정도의 백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10,000개를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컴퓨터 성능이 좀 많이 좋아서 상관없는데 백신 여러 개 깔고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충돌 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충돌을 제외시키더라도 시스템 성능이 낮아져요. 뭔가를 항상 검사하면서, 그죠?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뭐 10,000개 바이러스가 있어 그 10,000개의 바이러스에 대한 거를 다 만약에 그 패턴 넣어놨다, 백신에다. 그럼 10,000개를 다 막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컴퓨터를 쓰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요. 성능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짜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백신에다가 바이러스 패턴을 넣어놓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그죠? 또 많이 전파가 됐던 바이러스들만 골라서 그 패턴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백신을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뭐 몇백 건, 몇천 건의 바이러스가
새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바이러스들의 패턴을 다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그죠? 일부만 넣어놓고 우리는 그걸 이제 막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만약에 그 패턴, 그 바이러스의 패턴을 미리 백신에 넣어놓기 전에 누군가 많이 침투해서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침투해서 공격을 한다면은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공격은 방어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도 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서 ISMS라든지, 지금은 이제 다 통합됐지만, PIMS라든지 PIPL 있잖아요. 그래서 ISMS가 뭐예요? 전체 조직에서 정보보호를 어떻게, 정보보호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그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그게 있다면은 인증을 주는 게 ISMS예요. 거기에서 ISMS 안에 분명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 그 부분만 특화해서 만든 게 PIMS나 PIPL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다 통합돼서 ISMS-P라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IMS가 있을 때도 PIMS라는 거를 그 회사에서 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는 PIMS를 획득을 했고 B라는 회사는 PIMS를 획득을 했고 A라는 회사는 PIMS 획득을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두 회사가 똑같이 보안 공격을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개인정보, 그런 PIMS가 있는 회사, PIMS를 인증받았던 회사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여기는 PIMS까지 받았는데 내가 개인정보 관리 잘한다라고 인증받은 회사가 왜 똑같이 A라는 회사처럼 공격을 당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기술로 들어오는 공격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어떻게 대비를 해놓더라도 새로 어떤 공격, 다른 어떤 공격 방법, 해킹 방법을 갖다가 들어오는 공격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죠? 그런 게 보통 이제 뭐 제로데이 공격 이런 거잖아요. 새로 어떤 공격 방법이 만들어졌고 그 공격 방법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백신이나 어떤 패치를 만들기 전에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를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하는 거죠. 막을 수 없어요. 절대 그런 것들을. 그죠? 막을 수 있다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심화 이론에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전체적인 걸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로데이 어택 막을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한 번 정도 언급은 했었던, 그죠? 배웠던 내용인데, 제로데이 어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힌트 드리면 IDS예요. 침입 탐지 시스템. IDS에서 O형 탐지와 이상 탐지가 있어요. 어떤 게 이것까지만 얘기해도 이제 벌써 정답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O형 탐지와 이상 탐지 있을 때 어떤 게 제로데이 어택을 막을 수 있었어요? 이상 탐지죠. 그죠? O형 탐지는 해킹 패턴 넣어놓는 거고, 그죠? 제로데이 어택이라는 건 아직 해킹 패턴이 없는 걸로 공격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막을 수 없죠. O형 탐지는. 그죠? 근데 이상 탐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O형 탐지가 이제 블랙리스트 걸어놓은 거고, 이상 탐지가 화이트리스트 걸어놓은 거잖아요. 요거 외에는 다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탐지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상 탐지로 제로데이 어택을 막을 수는 있지만, 너무 막히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오탐률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정상도 막 막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를 넣어놓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정상은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이만큼만 넣어놓으니까 나머지 정상도 다 막는 거.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은 당연히 막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오탐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상 탐지보다는 O형 탐지를 상용해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운 거죠, 실제로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어떤 기술이 들어오는 건 막지 못하거든요. 그나마 근데 B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 생각하는 거 그거죠. 그나마 B라는 데는 A보다 뭘 칭찬해 줄 수 있냐면은 이런 걸 좀 더 막으려고 PIMS라는 걸 어렵게 획득을 해 놓은 거예요. 획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ISMS 같은 거 획득할 때 뭐 한 몇 개월 걸렸어요.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통과가 안 되면 또 연장되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준 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 회사에서. 막 만들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막 만든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로 공격 들어왔으니까 그걸 못 막은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이 막 된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개인정보 유출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다 해주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둘 다 만약에 보안 공격을 당해서 개인정보 유출되면은 PIMS가 있는 회사는 어차피 노력을 했다, 그죠? 뭐 해줘요? 과징금을 경감해 주는 거, 한마디로. 그죠? 얘네들은 과징금을 더 많이 받는 거, 그죠? 너네는 노력도 안 했다. 이거 말고 다른 공격으로 들어와도 너는 분명히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필요했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항상 우리는 뭐예요? 공격을 당하더라도 그 업무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피해가 적은 거죠. 너무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것도 한 6, 7년 전 자료에 나왔던 내용인데 뭐 우리나라라든지 이런데 뭐 금융감독원 같은데 도스 공격을 당해서 30분 정도 만약에 뭐 마비가 된다, 시스템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미러링 해놓기 때문에 다시 돌리면 되는데 다 공격당해서 만약에 마비된다면은 그게 그때 당시 추산으로 거의 한 300조 정도? 300조가 아니에요. 30조? 하여간 굉장히 큰 금액이요. 그만큼의 어떤 손해를 본다. 이렇게 나온 조사가 있었어요. 실질적. 지금은 더 크겠죠. 사실 지금은. 그죠? 그래서 어떤 공격을 딱 당했다가 그 공격 당한 걸 알고, 그죠? 뭔가 파괴된 걸 알고, 그걸 갖다 다시 살려서 다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짧게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정보보호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써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PNS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 된다. 빨리 하던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죠? 정보보호라는 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보호하고 광범위한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한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저기 또 나오죠.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손상을 최소화해서 투자 이익과 비즈니스의 기회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그죠? 것이 된다.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그 형태나 분배, 뭐 저장 수단에 관계없이, 그죠? 합당하게 보호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보호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그죠? 적당한 통제 수단, 즉 뭐 정책, 실행, 절차, 조직 구조 및 소프트웨어, 기능 등에 위한, 그죠? 기능 등에 위한 통제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ISO 13335에서 지침으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제 그 참고사항으로 보안 등급에 나와 있고요. 미국의 이제 NCSC, 뭐 전미 컴퓨터 보안센터라고 해서 하나 이제 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 보안의 중요성과 보안 강도에 따라서 등급을 A부터 D1 등급까지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이 등급? 일반적으로 정보보호 개론책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미 컴퓨터 보안센터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걸 그대로 썼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A1이죠. 그죠? A1. D등급이죠, 이거. 그래서 어디서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봤던 TCSEC. 실제 이제 뭘 지키는 인증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뭘 인증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그 보안 제품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보안 제품이 있을 때 이 보안 제품의 어떤 보안 강도를 갖다가 등급으로 매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스템들이 있을 때 이 물리적인 시스템, 뭐 암호화 모듈도 포함이 되죠. 이 물리적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보안 등급이 있다라는 걸 걸어줄 수 있는 게 TCSEC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복습차원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TCSEC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여기 밑에다 이제 쓸게요. TCSEC이 있고 미국에서 만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 만든 게 ITSEC이 있었고, 미국이랑 유럽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이제 캐나다, 그죠? CTC 팩이라는 게 있었고,
GTC 팩은 뭐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CC 나올 때 가끔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서로 간에 막 인증을 받고 뭐 수출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굉장히 빨라요. 뭐 2, 3년도 안 돼가지고 거의 한 2년 만에 이게 통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미국, 유럽, 캐나다, 그죠? 이걸 통합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CC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CCRA에 가입만 돼 있으면, 그죠? 어떤 나라든지 한 번 인증받은 걸로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그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 그게 이제 뭐란 거예요? 서로 나라 간의 협약을 맺은 거죠, 사실은. 그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뭐, 운전면허증, 우리나라에서 영문으로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면은 외국에 나가서 뭐 33개국인가 35개국인가로 제가 들었는데, 협약된 나라죠. 점차 늘려간다는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 나라에 가서는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편해진 거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라이센스를 다시 취득해서 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편해진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건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운전면허증 획득하는 게 굉장히 이제 쉬운 나라도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나라도 있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그죠? 뭐 그거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 이것도 그런 거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가 다 손을 잡고 우리가 뭐 수출입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절약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일에다가 좀 매진해 보자. 괜히 이런 인증받는 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 쪽의 장비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죠? 수명이 막 뭐 6개월 단위로 바뀐다라는 말도 했었는데 그게 2, 3개월로 좁혀지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잘, 그 보안 등급이 높아서 이제 잘, 어떻게 보면 잘 많이 사용되는 거죠. 많은 기업에 사용되는 제품을 이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쪽 수출할 때는 한 6개월 또 걸리잖아요. 또 인증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이 제품은 6개월 뒤에는 못 쓰는 제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서로 간에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거죠. 우리 봤지만. 그래서 CC라는 걸로 굉장히 빠르게, 그죠? 통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CC도 그렇고, CC가 일단 중요하죠. 그 다음에 IT색이나 TC색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등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온 김에 간단히 한번 여러분들, 요건 뭐 문제로 많이 나왔잖아요.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실제 일반적인 책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 이 내용이. 우리 책에 있는 내용도 읽다 보면 많이 혼동이 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책에 있는 내용 막 읽어보고, 보통 번역서니까요. 보통 이제 요거 TC색 나온 정보보 개론책을 딱 읽어보면은, 요게 이제 이 7가지 설명이 대략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설명이 보통 짧게는 5줄, 많게는 한 15줄 정도? 그죠? 읽다 보면 많이 지치기도 하고, 말도 어렵고, 그죠? 이게 이거 같고, 이게 이거 같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파악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냐면, 키워드를 파악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혼동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D는 뭐예요? 일단 아무것도 없는 애요. 얘는 그냥 아무것도 보안에 관련된 걸 안 해놓은 제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요? 심지어 이제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돼 있는데 아무나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걸 맨날 쓰던 사람도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뭐 옆에 있는 사람도 쓸 수 있고, 이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도 그냥 쓸 수 있고. 이게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집에 있는 개인용 PC가 보통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를 내가 뭐 동생이랑 같이 쓰거나 뭐 가족 중에 누구랑 같이 써서 그 시스템에서 내 영역을 만든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내 영역을 만든다는 걸 다른 말로 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네트워크에서의 그 자신만,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그 사람만의 영역을 계정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계정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영역을 계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컴퓨터에다 계정 2개 만들어서 쓰면은 이 사람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와 이 사람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 하드 디스크를 봤을 때 보이는 게 틀린 거죠. 얘가 써야 되는 파일과 얘가 써야 되는 파일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게 영역이라는 거, 한마디로. 영역.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논리적인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 저도 뭐 집에 있는 컴퓨터 쓸 때, 거기다가 뭐 맨날 그 컴퓨터 뭐 부팅해서 컴퓨터 킬 때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서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죠? 맨날 그냥 나만 쓰는 거니까 그냥 쓰는데, 그 상태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냥 쓴다면 그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로그인조차도 없는, 그죠? 계정이나 계정이나 패스워드를 쓰지 않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B등급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가 돼요? C1 등급이 뭐가 돼요? 로그인이 되겠죠. 로그인 기능이 있다. 어떤 계정을 넣어서 이 계정에 해당되는 패스워드를 넣어야지만 이 컴퓨터를 쓸 수 있다. 아니면 장비를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C1 등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이제 책에 유닉스를 갖다 C1 등급으로 쓰는 책이 있는데, 유닉스는 지금은 보통 C2 등급 정도로 보고 더 높게 보기도 하는데요. 문제로 나온다면 지금 유닉스는 C2 정도로 보셔야 되고, C1 등급의 유닉스는 초기 유닉스예요. 처음에 나왔던 유닉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 차이점이 있고요. C2가 뭐가 돼요? 로깅이죠. 로깅 뭐예요? 로그 파일 기록할 수 있는 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추적성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C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1이 뭐가 돼요? 보안 정책. 보안 정책이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보안 정책이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커멜반 공부하시면은 거기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CMM이란 거 나와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인증제를 보는 게 정보 보호론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공학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보호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만 유일하게 인증제 시험을 본 거예요. 인증제가 많거든요. 인증제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보 보호에서 보는 것보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보는 인증제는 종류도 더 많고 그 세부적인 사항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공부할 부분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조금의 암기도 많이 필요한데 그냥 무턱대고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증제 이런 것들을 책을 보고서 내가 읽으면서 이해한다면은 굉장히 집중도가 좋고 몰입도 좋고 뭐 머리가 비상하다 하면은 잘 이해가 가겠지만 그게 아니면 웬만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되게 어지러워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거든 그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먼저 이해를 한 상태에서 뭔가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마 그 커멜반 수업을 들으시면은, 실제 이제 커멜반에서도 소프트웨어 공학 쪽의 문제를 갖다가 여러 번 냈어요. 뭐 CMM, CMMI, 스파이스 같은 것까지 문제를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보고 있는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여기 또 이제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군무원 시험 자체가 이제 이런 인증제를 갖다가 뭐 더 많이 낸다는 건 아니지만, 그죠? 다른 시험보다는 조금 더 비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근래 이제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뭐 교육청 이런 시험에서도 또 이제 소프트웨어공학에 대한 그 인증제 쪽을 또 문제를 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것들이 어떤 거다라는 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밑에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CMM이 있어요. CMM은 뭐냐면은,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이니까 그 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만드냐, 이걸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 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만드냐를 인증해 주는데, 그 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언제는 잘 만들고 언제 못 만들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 조직. 그러니까 그런 걸 걸러내는 거, 한마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저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지금 공부하신지 안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안 하셨다면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을 지금 공부하신 상태다, 수업 들으셨다 그러면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회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1년 전엔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잘 못 만들어요. 그런 회사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거를 미국의 왓츠 험프리라는 사람이 계속 연구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미 국방부에서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에다가 SEI라는
연구소를 설립을 하면서 이 와츠 험프리라는 사람을 거기다 초대 소장으로 앉혀요. 소장으로 앉혀서 이 사람이 이제 CMM을 만들게 되는데 뭘 강조하냐면은 어떤 그 제품 프로덕트만 보고서 이 회사가 일을 잘하냐 못하냐를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왜냐면은 프로덕트를 봤더니 이 회사가 1년 전에 분명히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1년 지난 지금도 잘 만들 줄 알고 미 국방에서 일을 줬더니 이번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제품만 보고서 굉장히 잘 만들었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뭔가 살 때도 뭐 우리나라 가전제품 사면 삼성이나 LG 많이 사실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근데 내가 삼성 거 TV를 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죠? 그 전에 샀던 다른 제품보다 좋아서 이번에 냉장고를 살 때도 이번에 삼성을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뭘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프로덕트로 결정한 거예요, 제품으로. 그죠? 왜냐면 우리 같은 제품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제품 좋아하는데 이 제품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괜히 실망하겠죠. 그죠? 괜히 샀다고 생각되고 돈 낭비라고 생각되고. 미 국방에서 그랬던 거예요. 미 국방부는 정보 예산이 엄청 많아요. 정보 예산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만들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방용 소프트웨어가 크기가 엄청 커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 국방부의 정보 예산은 규모가 엄청 크죠.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보다 많아요. 훨씬 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이제 어떤 미 국방성에서 어떤 이제 군사용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그걸 참여하려고 전 세계 유수의 어떤 그 기업들이 막 제안 요청서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골라서 어떤 업체는 입찰을 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이 업체 그래도 1년 전에 잘 했으니까 잘 만들어줬으니까 우리한테 이번에 또 써야지 그래서 썼는데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제품만 보고서 이 조직이 일을 잘하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와츠 험프리는 계속 그걸 연구하다가 뭘 생각했느냐면은 그럼 이 조직의 프로세스를 보자. 그죠? 그러니까 이 조직이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지 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어떻게 본다면 라인이죠. 공장 라인. 자동차 만드는 라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이. 그죠? 자동차 공장이면. 소프트웨어 만드는 절차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형화된 게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있다면은 이 조직은 어느 정도 계속 성공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 2, 이거 만약에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이 단계 5단계 있다는 거. 5단계 있어서 여기가 일을 제일 못하는 거고 여기가 일을 제일 잘하는 거.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여기서도 이 2레벨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은 자동차로 따진 자동차 공장이라면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을 저번 달에 만들었어요. 한 번 가동해 봤어요. 한 번 가동해 봤는데 어디선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잘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뭔가를 처음에 만들면 오류율이 많이 높을 거니까 고치고 다시 또 가동했더니 잘 나오다가 또 뭔가 문제점이 생기고 또 고치고 또 계속 고치고 이게 계속 반복돼야죠. 그래서 뭐 몇 개월, 1년 정도 계속 돌리면은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거기다 부품을 넣으면은 그 라인에서는 웬만해서 자동차가 잘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정형화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정형화된. 뭐 표준화된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죠. 보통 정형화된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뭐예요? 실패하지 않는 작업 절차를 우리 조직도 갖고 있다. 그죠? 여기는 뭐예요? 프로세스가 있긴 있었지만 경험이 없는 거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만들다가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걸로 만들 때는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성공률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CMM에서 3레벨을 따면은 그 조직은 일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개념. 그래서 나온 경우 말씀드린 거고 그게 얘랑 똑같은 거예요. 보안 정책이 있는 거랑 이 보안 정책을 계속 돌려가면서 써봐가지고 자기네 조직에 딱 맞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옷을 입었는데 잘 맞지 않았던 걸 조금씩 고쳐가지고 딱 맞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정형화된 보안 정책이죠. 이게 정형화된 보안 정책. 이 두 개념을 그러니까 그냥
정형화된 보완정책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개념 자체를 이거랑 이런 거랑 다 결부지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B1은 보완정책 만들어서 입고 있었는데 이걸 계속 운영하면서 몸에 딱 맞게 한마디로 우리 조직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게 정형화된 보완정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B2와 B1이 어떻게 틀린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TC색은 군사용으로 쓰려고 처음에 만들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죠? 군사용으로. 거의 다 그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완정책 그러면 보통 뭘 얘기를 하냐면 MAC를 얘기해요. 강제적 접근 통제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완정책에 MAC만 들어가진 않아요. DAC, MAC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뭐 B1 등급의 임의적 접근 통제, DAC 같은 게 나오면 그냥 이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또 보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냥 보완정책이라고 생각하시기 나요. MAC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보완정책, 그죠? 거기다 좀 더 강조를 했을 뿐이고요. 처음에는 그쪽에만 강조를 했던 거고 나중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군사용만 쓰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B3가 이제 뭐가 돼요? 보완 분석이나 보완 테스트, 그죠? 스스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시스템에서 아예 차단시킬 수도 있는 거.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완 분석과 테스트가 주가 돼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런 계층들을 문제를 낼 때는 지금 보고 있는 키워드들이 분명히 시험 문제로,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는 거, 그죠? 나머지 말들은 비슷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죠? A1은 뭐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또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냥 D등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포함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B1 등급이면은 로깅이나 로그인이 없냐? 아니에요. 로그인도 되고 로깅도 있는데 보안 적칙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씌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지금 A1도 B3까지 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이걸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또 이 전체적인 거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A1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다 수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건 뭐 필요성도 별로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뭐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는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상당히 어렵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죠? 그래서 보통 A1 등급을 받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3 등급도 사실 거의 없어요. 가장 높은 등급을 거의 B2로 많이 본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암호화 모듈에서도 암호화 모듈도 나름대로의 보안 등급 이렇게 세워 넣거든요. 세워 넣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요 정도 해당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각각의 등급을 알아놔야지만 비교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나온 김에 지금 확실히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봤던 내용인데 또 봤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다음에 또 이제 내가 또 외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다 외워놓으세요. 다 외워놓으시고 왜 그렇구나를 확실히 알아놓으시면은 다음에 이 부분 공부 안 해도 된다고요. 그죠? 그럼 다른 부분을 또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넣는 거잖아요, 머리 어차피. 그죠? 그거 해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등급이 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있어요? 지금도 쓰여요. 지금도 쓸 수는 있는데, CC가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거죠. K1에서 K3까지. 그죠? 등급이 있다. 얘도 이제 7등급, 얘도 7등급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CC에 가입이 돼 있어서 국내에서만 쓴다면은 K 시리즈를 쓰면 되겠지만, 국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다.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K 시리즈를 하고서 이거 인증받았다가 나중에 CC를 또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CC로 이제 통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정보의 속성, 뭐 효과성이 있고, 그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련성이 있고, 타당하고, 사용 가능한, 그죠? 정보라야 한다. 그죠? 정보여야 한다. 이 뜻이고요. 효율성 중요하죠, 효율성. 기밀성, 무결성은 매우 중요한 거고요. 효율성은 적게 쓰면 좋아요. 자원이든 비용이든, 그죠? 뭐든 적게 쓰면 좋아요. 그래서 최적의 자원 활용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뭐 최소의 자원 활용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그거죠. 같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자원을 더 적게 쓰는 게 있다면 그게 더 효율성이 좋은 거니까 일단은, 그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게 효율성이 되고,
기밀성은 중요한 정보를 남이 못 보게 하는 거죠. 그죠? 약속된 사람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밀성이 되고, 뭐 뒤에서 우리가 또 볼 거니까 간단히 볼게요. 무결성, 정보의 정확성 및 무결성, 일관성을 했는데, 무결성은 뭐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말 그대로 본다면은 결점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하고 일치성이 높고, 사실은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무결성이 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해시를 쓰는 거고, 기밀성 지키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암호나 접근 통제를 하는 것이고, 그죠? 그렇죠. 가용성, 보통 도스 공격으로 이제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쓰고자 하는 사람, 써야 되는 사람, 그죠? 쓰고자 하는 시간에 그 서비스를 받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가용성이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때에 정보가 사용 가능해야지만 가용성이 있는 거고,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쓰고자 하는 시간에 그 정보를 못 쓴다면 가용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것입니다. 근데 준거성, 사실 준거성이 우리가 이제 뭐 정보보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도의적이거나 준거성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야지만 조금 더 정보보호가 탄탄하게 교육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우리한테는 문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지켜져야 되죠, 준거성.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있거나 어떤 회사 내에 정보보호 체계가 있어서 어떤 사규가 있다면은 그걸 지켜야지 되는 거죠. 아무리 사규가 좋고 법이 좋아도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런 데서 이제 학문에서 말하는 것들은 보통은 성선설이기 때문에 어떤 걸, 그러니까 성선설, 선악이 있잖아요. 성악.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부터 선하냐, 원래부터 악하냐 이걸 볼 때 이런 이제 어떤 이론적인 개념에서는 보통 철학이 다 성선설이죠. 일반 사람들은 착하다.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착하다. 말 그대로 지키지 못한 이유는 몰라서 그렇다 이거죠. 그죠? 모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니까 알게끔 해주면 된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교육 홍보를 통해서 재고 인식을 해야 되고, 재고 인식이 돼서 정보보호라는 게 어떤 걸 사원들이 안다면은 분명히 지킬 것이다. 이게 준거성이에요. 그죠? 보시면 되고요. 뭐 신뢰성은 단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위협과 공격, 이건 뭐 여기서는 뭐 아주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따로 다루질 않아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모바일 결제, 그죠?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지금. 그죠? 모바일 결제나 뭐 인터넷 뱅킹 같은 거. 공격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어떤 개개인에 대한 공격을, 공격자들이 이렇게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제 써보시면 알겠지만,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OTP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인인증서보다도 이제 OTP가 이제 우리가 그 뭐 인터넷 뱅킹하거나 그죠?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보안 수단이 되거든요, 사실은. 보안 수단이 되는데 OTP 같은 것도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 하시면은 모바일 OTP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말기가 필요 없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외워서 쓰는 건 아니지만 지식은 아니죠. 소유긴 한데 너무 간단해졌죠.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용성이 올라가면 뭐가 떨어져요? 항상 시소해요. 아, 편하다, 좋다. 편하기만 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뱅킹 해가지고 모바일 OTP를 깔았어요.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비밀번호 4자리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금액도 이체 다 할 수 있고. 하다못해 그 전에는 모바일 OTP를 깔기 전에는 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넣고 뭐 OTP를 쓰면 OTP 단말기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모바일 아니면은 쓴다든지 아니면은 보안카드 번호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바일 OTP를 한번 받아놓으면은 여기 써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받아놓으면은 그냥 비밀번호 4자리면 다 끝나요. 그럼 비밀번호 4자리가 유출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출된다면. 그죠?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초래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블트윈 같은 거 당해서 나중에 우리 보겠죠. 이블트윈이 뭐냐면은 가짜 스팟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가짜 스팟 썼어요. 그랬더니 내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를 도청할 수도 있고 내 스마트폰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스마트폰에다가 악성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내가 모르고 인터넷 뱅킹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눌렀던 비밀번호 4자리가 고스란히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악의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맘먹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가용성과 무효설이다. 기밀성, 비밀성은 항상 시소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를 할 때,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는데 생각하면은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쭉 올라가면은 이거 쭉 내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서 뭔가 이제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편해져서 좀 이제 위험하죠, 많이. 그 다음에 공격 대상별 맞춤 악성 코드 유포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포스 시스템, 포인트 오브 세일이에요.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여러분들 뭐 마트라든지 아니면은 편의점 가면은 삑 찍어서 바로 이제 바코드로 모든 그 결제나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거 포스 시스템이 되고요. 이런 데도 이제 있고. 또 오픈 소스의 취약점이라든지 공격 및 타깃, 어떤 타깃 정해서 하는 공격, 그죠? 타깃 공격을 통한 정보 유출이 가속화. IoT, 사물 인터넷이죠, 그죠? 보안 위협 증가 등이 있다. 사물 인터넷도 이제 외부에서 집에 있는 모든,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제어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뭐, 공격자들이 항상 이제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몇 명이 또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술들을 악용한다면은 예전에 없었던 어떤 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라고, 사실은. 그죠? 그죠?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다 쭉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맞춤형 뭐 악성 코드 같은 거 유포. 그죠? 그래서 타깃을 정해서 하는 타깃형 악성 코드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계속 진화되는 거죠. 공격자들을 위해서 진화돼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본 것처럼 이제 포인트 오브 세일 시스템이죠. 그죠? 포스 시스템에 이제 해킹이 실제로 발생하면서 업체들의 이제 보안도 굉장히 많이 강화돼. 우리나라가 포스 시스템 기술력이 이제 좋아서 마트 같은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중국 같은 데도 뭐 제가 아는 뭐 예전 뭐 학교 다닐 때 뭐 동료들의 이런 사람들, 포스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중국이나 이제 뭐 동남아 이런 데로 거의 이제 뭐 한 2, 3년 전부터 출장 굉장히 자주 가요. 그쪽에 이제 시스템 구축해주고 오고 막 하는 것 때문에. 그죠?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서 이제 또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해당되는 보안까지도 이제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근데 오픈소스 취약점 공격 및 타깃 공격을 통한 정보 유출도 많이 가속화되고 있고, 주요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취약점들은 예상되는 피해 범위가 심각해서 하트 블리드이죠. 하트 블리드. 심장 출혈이죠. 어떻게 보면 한글로 한다면 심장 출혈. 그러니까 심장 출혈이라는 이름을 지은 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치명적이다. 크리티컬하다. 그걸 강조해서 만든 거고요. 쉘 쇼크로 표현되기도 한다. 하트 블리드가 뭐냐면요. 뭐 한마디로만 써놓는다면은 일단은 이제 뭐 간단하게 문제에서 나올 수는 있으니까 정의 정도는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SL인데 오픈소스니까 오픈 SSL이에요. 오픈 SSL. SSL은 시큐어 스캔 레이어 그래가지고 VPN 같은 거 만들 때 우리 나올 수 있는 거. 심화 시간에 우리가 SSL이나 IPsec 같은 건 굉장히 자세하게 봐야 돼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고요. 오픈 SSL의 사실은 소프트웨어 버그예요, 버그. 그죠? 요게 이제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하트 블리드가 되는데, 요 정도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요 정도는 이제 언제든지 하트 블리드는 이거다라고 써서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맞는 문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알아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T 보안 위협 증가하고요. 그죠? 사물 인터넷.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합격해서 이제 면접 보러 가시더라도요.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보시겠지만 공무원도 그렇고 부모원도 그렇고 이제 보통 기술적인 내용을 이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거든요. 사실은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간혹가다 이제 뭐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 면접에서 예전에는 거의 도스를 물어봤다면은 요즘 IoT 쪽을 많이 물어봐요. 사실은 IoT 쪽.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뭐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뭐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컴일반 쪽에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알아놓으시면은 시험 볼 때도 유용하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보고 나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뭐 면접에서 만약에 이런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쉽게 또 대답하실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성장되는데 굉장히 많이 오픈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악기능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악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나머지 내용들 한번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앞에서는 제가 이제 앞에 나왔던 거, 뭐 이론반에 나왔던 거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것들 좀 더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오늘 첫 시간이라 그런 거고, 조금 더 진도 이제 빨리 하면서 어려운 내용들도 이제 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 여러분들 교재를 쭉 보시면은 기본반에 봤던 내용도 있고, 오늘 봤던 내용도 있을 텐데, 전체적인 걸 한 번 더 쫙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한 4회독, 5회독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저랑 또 봤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또 진행을 할 테니까요. 오늘 봤던 부분도 반드시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